오늘은 조범동 씨의 제13차 공판입니다. 조범동 씨 공판이긴 한데 정경심 교수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원래 지난주 4월 20일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하지 않았죠. 불출석 사유인 즉슨 증인 신문이지만 사실상 피고인 신문의 성격이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조범동 씨 법정에서 하는 증언 내용이 정경심 교수의 증거로 사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재판부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그리고 오늘도 만약에 불출석을 하면 검사와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 구인장이라도 발부해서 오후에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오늘은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구인장까지 발부되고 억지로 불려 나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뭐 적절하지 않고 특히나 오늘 그보다 더 출석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오늘 정경심 교수의 증언 내용을 보니까 일부러 나와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요.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거는 적절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재판부도 다르잖아요. 본인 재판부와 조범동 씨 재판부가 다르고 변호인도 다르고 검사는 그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경심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뭘 걱정하는지 뭘 염려를 하는지를 재판부한테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형사사건 또는 친인척의 형사사건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와 지금 여러 개의 혐의로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검사가 같은 검사다 보니까 조범동 씨 법정에 증언석에 앉혀놓고 증인석에 앉혀놓고 사실상 정경심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의 성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우려를 조범동 씨 재판부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선은 오늘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굳이 조범동 씨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던 목적이 뭐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이 돼요. 첫 번째, 당연하죠. 정경심 교수 본인의 불리한 증언을 조범동 씨 법정에서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가장 우려했던 게 이거죠. 두 번째는 형식상 조범동 씨 법정의 증언이니까 정경심 교수의 입을 빌어서 조범동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내려는 목적이 있겠죠. 이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의 해명을 하기 위해서 조범동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언을 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법정 재판 중에 나온 기사들 중에 보면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 사이를 이간질하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도 그런 기사들을 왕왕 본 적이 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검찰도 그런 전략을 써서 조범동 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을 정경심 교수의 입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세 번째는 이거 고도의 전술인데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인신문은 대부분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된 증인신문입니다. 이게 5월 말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6월 초부터는 사모펀드 관련된 증인신문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법정에서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특히 조범동 씨와 공범으로 연결되어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변론 전략을 갖고 있는지 엿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라도 혹시라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언이 나온다면 얼른 가져와서 증인으로 제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 측의 이 사모펀드와 관련한 변론 전략을 사전에 파악하려는 목적 이런 것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검찰이 강하게 증인신문을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검찰이 도대체 정경심 교수를 이 법정에 조범동 씨 법정에 불러낸 것이 무슨 득이었는가 싶습니다. 오늘 아무리 들어봐도 검찰에게 불리한 내용만 쏟아졌어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가뜩이나 본인의 형사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인의 공소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언 거부권도 뭐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조범동 씨나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벗어지는 내용의 진술이 대부분을 이뤘고요. 그리고 검찰이 각종 언론 플레이를 그동안 해왔는데 그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이 뭐 방어를 하기는 했지만 전후 맥락 그 뭐 문자라든지 또는 대화를 주고받은 당사자인 정경심 교수가 발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후 맥락까지 포함을 해서 정경심 교수가 오늘 조범동 씨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진술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좀 황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 그리고 검찰이 특정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법정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 내용들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황당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 조범동 씨 재판부 입장에서 검찰에게 유리하게 심증을 굳힐 만한 내용은 거의 나오질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재판을 지켜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검찰이 노리는 세 가지 목적,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낸다, 조범동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낸다,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와 관련한 변론 전략을 사전에 파악한다.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 세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속 증언을 들어봤거든요. 자, 저 진술은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할까? 조범동 씨에게 불리할까? 또는 변론 전략을 사전에 노출하는 결과가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들어봤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 세 가지에 걸려들 법한 그런 법정 진술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검찰이 그동안 언론 플레이를 너무 과하게 했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던 예를 들면 강남 건물주의 꿈이라든지 우리 그 남편의 스탠스 뭐 이런 조범동 씨에게 했던 이야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전후 사정이 충분히 소명이 되고 검찰의 주장이 상당 부분 억측이었다라는 심증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검찰이 오늘 정경심 교수를 불러낸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법정 증인신문을 지켜봤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하고 공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횡령 혐의가 있죠. 2015년 12월과 2017년 2월 각각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5억씩 10억 원을 본인 또는 정 교수 동생 명의로 조범동 씨에게 대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것이 대여가 아니고 투자다. 그리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그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보전받았다. 그래서 컨설팅 계약은 허위다.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라는 거고 유상증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도 이것이 투자냐 대여냐 이 투자인지 대여인지 정경심 교수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도 직접 상세하게 질문을 하면서 깊이 있게 좀 신문을 했고요. 자, 두 번째 공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 중에 허위 신고, 출자 약정은 100억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14억만 출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갭 80여억 원에 대해서는 허위로 신고를 했고 공시를 한 거다라는 허위 신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가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코링크피 관계자들에게 정 교수의 동생 이름이 나오는 각종 자료들, 예를 들면 정 교수 동생 간인이 찍혀 있는 정관을 인멸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이런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주로 이제 신문이 이루어졌고요. 다만 이 세 가지는 조범동 씨 혐의이기도 하지만 정경심 교수 본인의 혐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법정 진술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 공소 사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일정 정도는 몇 년씩 지난 일이고 거기에 나온 문자 또는 누구랑 통화한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강남 건물주의 꿈, 이거는 제가 아까 휴정 시간에 잠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많은 언론에서도 이 내용은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전에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뭐 마치 그 허황된 부동산 자산가를 꿈꾸는 강남 복부인, 강남 아줌마 이런 이미지로 씌우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 일환이었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나는 강남에 건물 갖는 게 꿈이야 라고 언급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를 법정에서 딱 제시를 하면서 어떤 논리를 전개했냐면 정경심 교수가 본인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수백억 대에 달하는 강남의 빌딩을 소유할 수 없으니 이 문자의 의미는 본인이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예를 들어서 재산 백지 신탁을 회피하거나 또는 직접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상품에 사실상 직접 투자를 하고 간접 투자의 형식을 빌어서 직접 투자를 하고 또는 가족 펀드를 만들어서 코링크피라는 가족 펀드를 만들어서 이 간접 투자의 형식을 빌어서 직접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사건 초기의 프레임으로는 그런 가족 펀드를 만들므로 해서 고위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국정 역점 사업에 진출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이권에 개입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부의 대물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다. 그 범행 동기를 보여주는 증거다라면서 이 강남 건물주의 꿈이라는 문자를 공개를 했었고 그 키워드는 그 당시 법정 공판 내용을 보도한 모든 언론,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 키워드를 제목으로 달아서 보도가 됐죠. 이것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오늘 작정한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화가 그 문자를 가지고 뭐 부의 대물림이다, 뭐 강남 빌딩주 뭐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되고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 내가. 아주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정황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제 조범동 씨를 만나러 갔는데 조범동 씨가 오라고 한 건물이 이 역삼동 큰 도로에서 한 두세 블럭 골목을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강남에 가보시면요, 여러분,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최근에 이제 뭐 법정 드나들면서 가끔 서울에서 하루 묵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인들 만나느라고 뭐 강남에 있는 조그만 뭐 카페를 가거나 또는 선술집을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일대를 돌아보면 대로변에만 무슨 뭐 이렇게 주점이 있고 카페가 있고 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 과거에는 가정주택이었을 법한 골목에 있는 그 집들을 카페로 개조를 하거나 식당으로 개조를 한 것도 많고 그 개인주택, 단독주택 부지에 건물을 조그맣게 한 3, 4층짜리로 올려서 뭐 업무시설로도 쓰고 뭐 카페로도 쓰고 이런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골목골목에. 그런 건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역삼동 대로변에서 한 두세 블록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아담한 건물이 있었고 그 1층에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건물이 한 3, 4층 정도 되고 1층에는 카페가 있고 굉장히 예쁘고 아담한 건물이어서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또는 조범동 씨한테 물어봤답니다. 이런 건물은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한 4, 50억 한다. 근데 정경심 교수는 이제 당시에 상속받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성북구에 있는 건물이죠. 그 건물 월곡동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이 30억이 채 안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한 26억에 사겠다 이런 사람도 나타나고 했었는데 그 정도 돈으로는 이제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뭐 4, 50억이라고 하길래 야 강남에 있는 건물은 그보다 훨씬 엄청나게 비쌀 줄 알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네 이렇게 반응을 보였더니 조범동 씨가 아주머니가 되나요? 오촌 조카니까 아무튼
아주머니 이왕이면은 강남에 건물을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뭐 조금 이렇게 저랑 해서 열심히 돈 버시고 하면 뭐 못 살 것도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 말을 듣고 정경심 교수가 좀 업됐대요. 야 나도 조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한 10년쯤 후에 이런 건물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정경심 교수가 이 오빠하고는 좀 관계가 좀 소원한 관계인데 남동생하고는 굉장히 자별한 관계고 그래서 이 코링크피나 또는 조범동 씨를 통해서 투자도 계속 같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를 동생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본인이 어디 투자를 할 때 동생이 큰 돈이 없으니까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뭉쳐서 한 묶음으로 같이 투자를 하기도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 동생에게 문자를 하면서 우리 열심히 하자 한 10년 같이 벌어보자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본인이 이 조범동 씨한테 들었던 강남 건물을 사라 뭐 이런 권유를 듣고 좀 업돼서 나는 꿈이 강남에 건물을 갖는 거야 이렇게 언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언급을 한 걸 가지고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뭐 강남 빌딩주, 강남 건물주의 꿈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게 뭐 수백억대 빌딩을 갖는 게 목표였다는 듯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더더군다나 그것이 불법적으로 뭐 이득을 취할 그런 동기의 증거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상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받고 있는 혐의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 또는 정경심 교수의 동생과 대여 계약을 맺고 돈을 빌리죠. 2015년 12월에 5억 정경심 교수한테 빌리고요. 2017년 2월에 정경심 교수의 동생한테 5억을 빌립니다. 그 5억에 대해서 검찰은 횡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5억에 대한 이자를 준 것을 가지고 이것은 대여가 아니고 투자다. 따라서 이자를 줬다고 하지만 투자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이고 그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코링크피의 자금을 빼내서 이자를 조범동 씨의 개인 부채에 대한 이자를 준 거다. 그래서 이것은 횡령이다. 그리고 그 코링크피의 자금을 빼내는 것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도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범이다.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어거지스러운 기소예요. 보면 볼수록. 자, 보시죠. 자, 우선은 정경심 교수가 오늘 이제 법정 증언을 하면서 도대체 투자냐 대여냐 이 어떤 용어를 썼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다. 조사받으면서 투자해준 거냐 대여해준 거냐 그리고 내가 동생에게 또는 조범동 씨에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투자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투자라고 썼으니까 이거는 대여가 아니고 투자냐 투자 아니냐 출자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계속 이제 신문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다는 겁니다. 본인은 살면서 단 한 번도 투자냐 대여냐는 법적 개념이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투자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거나 이것은 무조건 대여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개념을 단 한 번도 갖고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나는 100% 대여였다. 100% 대여였고 원금을 보장받기로 했고 매달 정액으로 연 10%에 달하는 이자를 정액으로 받기로 한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자를 받았고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뭘 가지고 투자라고 하는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정 교수의 돈까지 얹어서 조범동 씨에게 빌려줬던 2017년 2월에 5억 이거에 대해서도 왜 그것이 대여라고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정경심 교수가 직접 대여를 한 게 아니니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동생이 지속적으로 뭐 이자 받았다고 했다. 본인이 이자 받았다면서 나한테 뭐 또 보내주고 그래서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대여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허위신고, 자본시장법 위반 중에 허위신고와 관련한 얘기 보죠. 이 허위신고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피 블루펀드에 14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금융위원회 보고되기로는 100억 원 투자 약정한 것으로 보고됐다는 거죠. 그래서 80 몇 억의 갭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한 거다. 그럼 보고 의무자에 대해서 이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처벌 조항이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보고 의무자도 아니고 더더구나 이 펀드를 운용하는 GP 무한 책임 사원이죠. 펀드 운용력 또는 운용자도 아니고 본인은 LP 유한 책임 사원, 그러니까 투자자에 불과한데 도대체 내가 어디다가 보고를 하라는 거냐? 내가 보고 의무자냐?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내가 오히려 이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어디에 보고를 해야 되냐? 난 이런 조사를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라웠다는 겁니다. 나는 투자자인데 나는 오히려 금융기관에 돈을 투자를 하고 보고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내가 왜 어디다 보고를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금융감독원이 됐든 금융위원회 됐든 누가 어디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걸 알아야 할 필요도 없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나머지 한 가지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코링크 P의 정관이 있어요. 정관에 이 투자자들 LP라고 부르는 투자자들의 간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는 걸 보면 정 교수의 동생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이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것을 가지고 검찰은 코링크 P 관계자들에게 동생과 관련된 자료를 싹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가 정말 놀랍고 황당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본인이 뭐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게 10번이 넘는데 그 10여 차례 조사받는 동안에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대요. 물어본 적도 없는데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한 것처럼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덜컥 기소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웠대요. 언론 보도가 무수하게 쏟아진 언론 보도에 보면 가족 펀드가 어떻고 그 가족 펀드라고 치자고요. 그 가족 펀드가 무슨 큰 비리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이 알아보니까 뭐 가족들이 투자를 한 것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런데 동생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동생이 다치고 언론의 표적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서 동생 이름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조범동 씨한테 얘기했던 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를 한 거죠.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가 오늘 정경심 교수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한 이야기의 전부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한 4시간가량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한 4시간가량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신문을 했는데 검찰에게 유리한 내용, 검찰에게 유리하려면은 정경심 교수나 조범동 씨한테 불리한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언론 보신 것처럼 오늘은 웬일로 정경심 교수의 소명, 해명, 반박이 언론에 보도가 됐죠. 강남 건물주의 꿈. 그게 앞뒤 정황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는지 그게 보도가 됐죠. 이 드문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쓸 게 없으니까. 검찰 입장에 유리한 내용이 나올 게 없어요.